안녕하세요, 전국의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제가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놀라운 부동산 놀부의 정형근 대표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사실 제가 좀 이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그 구독자님한테 오늘 좀 그 전문가로서 시각을 좀 확실하게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전에 한 작년부터 계속 와달라고 하셨는데 여러 사정 때문에 못 나왔는데, 오늘 늦게 나온 만큼 여러 가지 성실하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는 거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예, 참고로 저희 그 부동산 DJ는 아무나 이렇게 모시지 않습니다. 예, 검증된 부동산의 실력자들만 모셔서 얘기 듣는 시간이니까요. 많이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저희 이제 소장님 뵌 게 10년 됐어요. 10년. 10년, 벌써 10년. 10년 됐어요. 10년 전부터 저도 옆에서 그때는 이 방송 생활을 처음 하다 보니까 우리 한정 소장님한테 많이 배우고 해가지고 왔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도움을 드릴 수 있어가지고 좋은 것 같고. 고맙습니다. 역시 구독자가 늘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역시 정형근 대표가 역시 확실합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지금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로 한번 들어가 보죠. 지금 금리가 부동산 시장을 이렇게 지금 장악하고 있는데, 이제 금리, 미국 금리, 한국 금리, 향후 금리 전망에 대해서 한번 속 시원하게 전문가로서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뭐 금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 저는 부동산 전문이지 이 경제적으로는 좀 부족하잖아요. 근데 이전의 과거 사례나 지금 현재 상황들을 봤을 때 이제까지 미국이 금리를 많이 올릴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리고 일단은 이 금리를 올리는 그 기간이 너무 짧았다.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렸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후속 효과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번에 뭐 뉴스 보시면 알겠지만 이번에 실리콘밸리 뱅크가 또 파산했죠. 파산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연쇄적으로 사건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연준에서도 긴급회의가 들어왔고 전 세계도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22년 3월부터 현재까지 금리 올린 거의 10배를 올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미국은 뭐 괜찮다, 견조하다라고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이 따라가는 입장인 유럽이나 우리나라 그리고 신흥국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점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미국이 나홀로 미국은 아니고 전 세계가 사실 텃밭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추가로 뭐 0.25든 뭐 0.5든 올릴 수는 있겠으나 뭐 7%, 8%, 뭐 10%까지 올리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또 미국의 전문 이 투자 회사들도 지금 더 이상 올리기는 어렵다라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으니만큼 앞으로의 시장은 금리 인하 시점이 언젠가가 중요한 거지, 이 고금리가 좀 더 진행이 되면서 우리가 더 힘들어지겠구나라는 생각, 단기적으로만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올 하반기 뭐 10월에서 12월 정도면 이제 금리 인하 기조로 가겠구나. 이제 물가도 어느 정도 잡히는 수순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이 미국에 있는 자국에서 지금 은행이 무너졌잖아요. 특히 채권에 투자를 많이 하는 은행이 무너졌고, 미국 규모 14위죠. 맞아.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지금 추가로 금리를 올리는 게 제동이 걸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시점이 좀 당겨지는 이 환경이 지금 만들어졌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뭐 하반기에 들어가야 되겠지만, 원래는 11월, 12월에 우리가 예상했던 금리 인하 시점이 좀 더 당겨져서 뭐 8월, 9월 그쯤이면은 좀 내려가는 기조로 패턴이 좀 바뀌지 않을까. 살짝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 금리도 그러면 결국 연동돼서 같이 금리 오를까요? 저는 미국이 0.25 수준 올리면 따라 올리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국내에서도 이미 예전에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IMF나 뭐 서프라임 이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알아서 먼저 올렸거든요. 이번 금리 인상도 미국은 22년 3월에 올렸지만 우리나라는 2021년부터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먼저 움직였고, 미국이 추가로 인상을 했어도 어느 정도 따라갔지만 추가로 올리기 위해서는 확실한 뭔가 우리나라에서 자금 이탈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이상은 강제적으로 올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같아요. 이렇게 금리가, 미국이 기준금리를 정말 짧은 시간에 급격히 많이 올렸잖아요. 네, 맞아요.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0.75%씩 4번이나 올리고 뭐 이렇게 급격하게 올리는 그 후유증이 네. 전문가들은 분명히 나타날 거라고 얘기를 하고 네.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떤 이 고용시장이 좀 견조하다 보니까 네. 자꾸 지금 금리를 인상을 지금 계속 하려는 그런 어떤 시도가 있었죠. 요번에 은행이 미국의 한 14번째로 그렇게 큰 은행이 이제 파산을 하면서 네. 이제 아마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좀 쑥 들어가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네. 금리가 올라갔을 때, 금리를 급격하게 올릴 때 그 후유증은 반드시 오거든요. 근데 네.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정 대표가 얘기한 대로, 좀 더 빨리 지금 뭔가 올 것이다. 이게 그 첫 번째 징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는데,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그런 생각 좀 비슷하게 해요. 우리나라 금리도 저는 이제 동결될 거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고, 그리고 미국이 또 더군다나, 은행이 파산한 거는 좀 불행한 일이고, 전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영향도 좀 덜 받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시장의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에 고민을 안 하게 하는 그런 또, 호재가 아닌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네. 금리는 이제 그 신경 안 써도 된다라는, 그런 얘기 같습니다. 이제 적응 다 한 것 같아요. 지금 작년 그렇죠. 하반기에 뭐 아파트나 이런 것도 주식시장도 급락이 나왔었고, 그 시장은 언제나 현재 상황에 누구보다 빨리 적응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적응이 됐다라고 보여지고, 추가로 나온다고 해도 그 데미지가 작년 하반기만큼 크지는 절대 않을 그건 거다.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은행에서도 지금 금리를 자꾸 지금 내리라고 지금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한 뭐 0.25% 정도 올라갈 가능성, 이제 그게 이제 뭐 최고점이라고 보겠죠. 올라간다면. 그렇지만은 그렇게 파급 효과가 이제는 크지 않을 것이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적응이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지금 그 미분양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지금 미분양이 많이 늘었죠. 뭐 한 달 새에 10,000가구 이상씩 만든다. 네. 뭐 이런 얘기도 많고, 또 어떤 좀 이렇게 부동산이 하락하길 바라는 이런 분들 중에서 그런 얘기 하죠. 이 건설사들 미분양 급속도로 늘어나면은 은행도 문제가 생기고 건설 도산하고 이런데 그걸 왜 부양을 하냐, 그냥 냅둬라. 냅두면 다 망가지죠. 냅둬도 우리 IMF 때도 그랬는데 멀쩡하게 살았다. 네. 이런 얘기 하는 그 전문가 있거든요. 아유. 그래서 전문가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네, 전문가 많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미분양에 대해서 여파로 뭐 건설사나 뭐 문제가 있을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는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문제는 있어요. 그리고 22년에 미분양 수치가 2만 호가 좀 넘게 2만 호 중반 정도였는데 지금 현재 7만 호가 넘거든요. 그렇죠. 확실히 미분양이 많이 증가하긴 했어요. 일단 심리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분양 물량이 당연히 늘어났고, 이게 서울 수도권으로 들어가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지방 시장이 큰 문제거든요. 지방이 80%가 넘는 네, 맞아요. 큰 문제거든요. 여기서 봤을 때 문제가 되는 거는 결국에는 이 미분양 물량을 해소를 어떻게 해주느냐가 문제인 건데, 이 해소는 결국에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아니라 다주택자들이 소진을 해줄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까지 미분양들은 다 그랬어요. 다주택자들이 소진해주는 국면을 맞게 되었기 때문에 차후에 여기에 대한 그 심각해지면 반드시 나올 거라고 봅니다. 다주택자가 시장 진입을 할 수 있는 출구를 만들어서 이 미분양 주택을 소진하게끔 만드는 전략을 필 거예요. 예전에 우리 박근혜 정부 때도 도장을 찍어주던가 여러 가지 방법을 썼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제가 보는 이 미분양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게 미분양보다 저는 미입주가 더 큰 데미지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입주라는 것은 분양을 이미 받았는데 상황이 안 좋으니까 입주를 안 하는 거죠. 그런 상황이 더 문제가 될 수 있고, 거기서 가장 첫 번째로 뇌관이 될 수 있는 게, 저는 얼마 전까지 유행이었고 굉장히 건설사들이 큰 마진을 볼 수 있는 그 획기적인 상품이 있었어요. 바로 하이엔드 오피스텔. 뭐 10매덕씩 하고 뭐 20억 하고 복층형 원룸이 막 10매덕씩 하고 했던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 그때 당시에 전세와 월세, 그 경기 호조세를 받침하고 또 특정의 그 강남이나 뭐 중요한 입지에 만들어 놓긴 했는데, 지금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임대가가 너무 많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특히 강남도 전세가가 기존의 아파트도 뭐 7, 8억씩, 뭐 많은데 10억 이상으로 떨어진 데가 있는데, 이런 고급 주택은 더 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예,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젊은 부자들도 돈이 계속 돌아야 되는데 경기가 안 좋으니까 돈이 안 돌고 그러면 결국에 다운사이징 하거든요. 자기네 주택, 임차로 살 주택도 줄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처음에 그 호조세만 믿고 이 고가주택에 진입했던 사람들의 계획이 틀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입주하는 그 사람들을 찾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입주를 기다리기 위해서 전세, 월세 입자를 구하긴 하겠지만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면서 문제점이 좀 발생할 거다라는 생각이 잔금이 안 되는 거죠. 예, 잔금이 안 되면서 이게 또 시행사들의 문제로 이어지고 그 시행사의 문제가 결국엔 금융사, PF 만들어준 그 금융사에까지 문제를 주면서 1년에 그 회사들이 약간 힘들어지는 상황은 올 것 같은데 이 하이드 주택이라는 것도 이 총체적인 건설에서는 아주 작은 부분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큰 문제로 번질지 아닐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실 이 미분양보다는 저는 이제 미입주가 더 걱정된다. 왜냐? 이 수도권에 2,500만이 사는 이 수도권에는 이 미분양 문제가 크게 피력될 만큼 있지는 않기 때문에. 예. 그럼 지금 그 미분양에서도 우리가 지금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악성 미분양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악성 미분양 있죠. 준공의 미분양. 네. 그러니까 미분양은 어쨌든 아직까지 다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그 안에도 또 분양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악성 미분양 다 지어놨는데도 안 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악성 미분양이 문제다라고 얘기하는데 악성 미분양도 사실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았죠. 네. 미분양은 많이 늘어나는 대신 악성 미분양은 그렇게 많이 않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악성 미분양이 많았던 때가 옛날에 서프라임 터지고 나서 그렇죠. 용인에 이런데 악성 미분양이 많았죠. 지금 뭐 한 7,546가구 정도가 악성 미분양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가장 6만 8천 가구? 요게 이제 최저 미분양, 악성 미분양이었대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건 아닌데. 10% 수준. 아닌데. 그래도, 근데 신기한 게 미분양은 많이 늘어나는데, 악성 미분양은 오히려 그렇게 많이 안 늘어나서 그나마 다행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러면은 서울과 이 경기, 즉 우리가 수도권이라고 얘기하는 이 수도권은 별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럼? 큰 문제가 없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고 오히려 이거를 저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나중에 이제 미분양,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정부에서도 이 미분양을 빨리 막기 위해서, 사태를 막기 위해서 부랴부랴 이 연말부터 그 연초해서 이 청약 정책도 바꾸고 네? 그리고 뭐 이 금융도 바꾸고 하면서 규제 지역도 다 풀고 하면서 방어를 해 나간 거거든요. 지금 이전 상황과 그대로 갔다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둔촌주공이나 뭐 다 이 줍줍까지 가야 되고 맞아. 네, 그런 사태까지 갔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줍줍할 때 줄이 엄청 서더라. 돈이 있는 분들은 아직도 많고요. 네, 그리고 학습이 다 돼 있어요. 서울이나 수도권 내에서 괜찮은 입지의 이 부동산은 가치가 높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지금 분양시장도 입지가 좋은 데들은 괜찮다고 들었거든요. 둔촌주공 보세요. 이번에 나머지 29, 39, 49제곱 다 경쟁률 장난 아닙니다. 네. 그거 다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둔촌주공도 사실은 하는 조금 부동산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완전히 망한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런 것도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정부에서 이제 그런 대책들을 내놔서 떠받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어느 정도 떠받치긴 했지. 하지만 줍줍 갔으면 무조건 다 소진되는 거였어요 원래. 줍줍까지 안 가고 무주택자가 1주택자가 조금 걷어갔다 뿐이지 그냥 원래 84 보세요. 원래 84, 59는 다 완판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뭐 똑같은 생각이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아유, 둔촌주공 13억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실 거예요 다. 말이 안 되는 그 생각에 젖어들어서 부동산을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 전문가가 맞다는 거. 내가 보기에는. 그게, 대부분 부동산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주관이 강하긴 해요. 하지만 이것은 무슨 주관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을 정확하게 보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가 보면 우리, 정영근 대표는 전문가가 맞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저는 스스로 전문가라고 하지 않아요. 자, 그 아파트 지금 거래량 늘어나는 거 아시죠? 알죠. 거래량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거래량 증가의 의미,
이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걸 우리가 과연 네. 거래량 늘어나는 게 어떤 의미가 큰 건지 그리고 상반기 부동산 시장이 언제부터 이게 본격적으로 좀 뭔가 우리 사람들이 일반 대중이 피부로 느끼는 그런 네. 시장으로 바뀔 건가에 대한 한번 견해를 한번 좀 얘기 좀 해보세요. 이거는 반짝인 거예요. 반짝이. 반짝이? 이거는 시장 효과 플러스 정책 효과 이 두 가지가 혼합되면서 나온 그 오아시스 같은 거래라고 볼 수 있는 게 조건이 맞은 거죠. 일단 10월, 11월 급락이 나오면서 뭐 30, 35% 빠진 단지들도 나왔었고 그리고 그 중에서 우수 지역이라고 일컬어지는 지역도 있었고요. 그리고 추가로 원래는 내가 주택을 살 때 필요한 금액이 이 정도였는데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금액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지역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그 효과가 뭉쳐지면서 거래가 늘어난 거죠. 그래서 정확히는 설 이후부터 거래가 확 늘어났는데 그때 가장 지대한 거는 12월 때 풀었던 그 금융 완화. 예. 그리고 1월 5일부터 비규제적으로 다 풀린 효과. 이게 좀 컸다고 봐요. 이게 크고, 그리고 저는 이번 거래량이 이 시장 반등을 만들어내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게 후행적으로 그 거래가 터져줘야 후폭 호가가 올라갈 때 따라와줘야 돼. 수요가 따라와줘야 되는데 그게 반등 패턴으로 이어지는데 거기까지 오기에는 추가적인 완화가 있지 않은 한 어렵다. 지금 다 보면 저가 위주로 거래가 된 거거든요. 자, 수도권도 거래가 많았어요. 많았는데 수도권도 입주장 많았던 지역들, 많이 빠진 지역들 위주로, 그것도 신축, 소형 위주로 거래가 많이 됐거든요. 특례 보금자리로 쓸 수 있는. 그래서 뭐 루원시티나 뭐 그 옆에 있는 인천에 있는 지역들의 입주장들이 활기를 좀 떴었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딱 정해졌어요. 송파, 강동, 그리고 상계. 요런 지역들이 많이 떨어졌고, 금액이 좀 내 금융 완화책을 쓰고 좀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금액대에 있는 친구들이 거래가 많이 됐고요. 그리고 이 송파에도 우리가 흔히 아는 엘리트나, 그리고 뭐 헬리오시티, 파크리오 이런 데가 거래가 좀 됐는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기존에는 40% 대출밖에 못 받던 것들을 이제 올려줬잖아요. 올려줘서 10%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50% 받을 수가 있게 되었고, 그걸 활용해가지고 또 진입하려는, 가격이 내려왔으니까 뭐 15억 밑에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오려는 수요들이 들어왔다. 그리고 15억 넘게 대출도 되니까. 그러면은 지금 반짝 반등이라고요 지금 네.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러면 뭔가 대책이 또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다시 또 시장이 늘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저는 또 피부로 느끼는 게 2월 말부터 또 조용해지는 느낌이에요. 조용해지는 저가 매물 소진 이후로 다시 또 시장이 조용한 국면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이번 거래량을 분석해도 그렇지만, 자, 지난 10월이 500건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뭐 11월, 12월, 1월, 2월 이렇게 올라오는데 1월이 1,400건, 그리고 2월이 지금 집계된 게 아직 다 끝나진 않았지만 1,700건 정도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이 문정부 처음에 2017년, 18년 보시면 17년에 그 10월달 거래가 6,000건이 넘어요. 그리고 18년 1월이 12,000건이 넘습니다. 이게 무슨 거래량이 확 증가하고 그런 거예요. 그냥 시장의 일시적인 단비, 상황이 맞닥뜨려져서 늘어난 것 뿐이지 정상적인 거래 범주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시장 관망세가 유지되는 상황에 일부 수요가 들어가서 그게 과대하게 보이는, 갑자기 차가운 데 있다가 따뜻한 바람 하면 너무 따뜻하잖아요. 그런 느낌일 뿐이지 이게 반등이 나오고 시장이 다시 예전 같은 느낌의 온기가 지금 돈다?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수요가 더 움직여야 되는데 그 수요는 결국에 다주택자를 움직일 수 있는 완화책이 나와야. 그 완화책이 어떤 걸까요? 그럼? 일단 첫 번째가 취득세 완화예요. 그렇지. 가장 중요하죠. 그래야 돼요. 취득세 완화가 있어야 이 사람들이 팔고 사고를 하지. 그게 안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그거예요. 문재인 정권 때 입주권, 분양권을 주택수에 넣어버렸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사실. 저는 이게 진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 시장의 거래가 늘어날 수 없는, 다주택자는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해결이 돼야 좀 많이 움직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여야가 같이 합일점을 찾아야 되는 부분인 만큼 다른 게 좀 더 먼저 풀릴 수가 있겠죠. 그 중에서 우리가 염두에 봐야 되는 건 이 4월달 당장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연장될 거냐, 종료할 거냐. 요거를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면은 실수요자만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 네. 다주택자라도 이런 상황인데도 뭐 자녀를 활용하거나 다른
그 방식을 통해서 이 우수한 지역을 살 수 있는 토대가 전세 껴놓고 사놓는 거 있잖아. 그리고 1주택 수요자도 마찬가지고, 뭐 무주택 수요자도 마찬가지로 좀 상급지를 살 때 전세를 껴놓고 사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효과적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같은 돈이면 제일 좋은 곳을 가라. 이게 답이잖아요, 항상. 그래서 나중에 5년 뒤, 10년 뒤 후회 안 하려면은 그게 답이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게 일단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되는 포인트인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취득세 완화, 뭐 요것과 또 금융 완화. 네. 규제 지역이 지금 아직 남아있단 말이에요. 상급지가. 강남 3구, 용산이 남아있는데, 사실 강남 3구와 용산이 풀려버리면 대출을 이제 70%까지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되면 시장 바뀌어요, 또. 또 이제 거기에 들어올 수요가 한 번 움직이면서 매도할 물량하고 매수할 물량이 생겨버리니까 거래가 한 번 또 돌고 시장이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이 후행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첫 번째 취득세 완화는 시간이 걸리겠고, 토지거래랑 아까 말했던 이 완화, 규제 지역의 해제, 이게 좀 우선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지금 어쨌든 시장이 지금 거래량이 늘어나는 거는 아직까지 실제로 우리가 서울에 매월 네. 거래량이 뭐 5천 건 이상, 5, 6천 이상 최소한 됐거든요. 물론 많을 땐 10,000건도 넘어갔고, 네. 근데 요 정도 규모 가지고서는 시장이 살아났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네.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추가로 이 다주택자들을 움직일 수 있는 규제, 해제, 그러니까 취득세라든지 그러니까 다주택자들 분양권이나 이런 것들 주택세에 포함이 되어 있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규제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네네. 그런 규제들을 없애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조금 뭔가 기대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도? 저는 그거예요. 지금 당장에서는 당연히 이거는 지금 현상이잖아요. 지금 당장 거래량이 반등을 안 한다. 지금 반등 안 할 수 있지만 뭐 이게 5년 뒤, 10년 뒤랑은 얘기가 다른 부분이니까. 5년 뒤, 10년 뒤. 그렇죠. 아니,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저는 지금의 중요한 게 항상 있다고 보거든요. 항상 여러분들 앞에 매 순간 기회는 있는데 내가 모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기회를 찾아서 내 돈을 최소화하면서 그 후에 자산을 급격하게 불릴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니까. 지금 부동산에도 그게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만 보면 사실 수익 구조도 맞지 않아요. 일반 아파트 우리 기존 시장을 보면 전세가율이 너무 낮다 보니까, 아니 매매가 빠진 것보다 전세가가 더 많이 빠졌으니까 그렇지, 지금.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요. 내 돈이 60% 70%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강남 아파트 매가 20억인데 전세가 7, 8억밖에 안 해. 내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얘가 1억, 2억 오르면 수익률이 형편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돌아가는 시장 단기간만 보지 말고 좀 지금 현재 상황에 만들어지고 브랜드와 입지에 속지 말고 차후에 브랜드 입지가 되고 차후에 신축이 돼서 지금 있는 아파트보다 우월함을 가질 수 있는 것들에 눈을 들이는 게 오히려 더 좋잖아요. 오히려 더 좋은 기회라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량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들어봤고, 지금 일기 신도시가